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코로나 방역과 민생 정책 잘 추진해 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분으로 섭외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말씀 중에 독립성과 공정성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획과 편집권은 PD와 작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집 방향에 대해서 개입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편집과 제작은 독립된 방송이 예, 지금처럼 교육 방송이 더 많은 시민이 듣는 방송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서울시 위반 건축물 실태를 보니까요, 방 쪼개기 시정률 2%대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괜찮다고 하신 원룸을 중심으로 해서 위반 건축물이 만연화되고 있는데요. 무단 용도 변경, 방 쪼개기를 통해서 청년들의 빈곤을 이용한 임대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먼저 혹시 PPT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 의원실과 민달팽이 유니언이 관악구 대학동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직거래와 중개거래 두 가지 방식의 조사를 했습니다. 임대를 내놓은 10곳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요. 총 3가지 위반 건축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대회장 상에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건축물, 그러니까 현재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곳이 10곳 중 2곳. 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적발 과거가 있으나 해제된 곳. 또 마지막으로 적발된 적이 없으나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증개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방을 6개로 쪼갠 모습도 보이고요. 저도 사실 이런 쪼개진 방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2월에 국토부가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올해 지금 건축물 시정률 매우 저조합니다. 2016년 11%였는데 2018년 7%, 작년은 6%, 올해 2.39%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 조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단속 횟수라든지 점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쪼개기 방이 3평에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로 생각해도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또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고 쳐도 저렴하지도 않는 이런 이 방 쪼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전입신고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이게 아마 대학가의 밀집 지역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행정인 이 서울시가 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점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세권 청년주택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사실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가격으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월세 전환해보면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 가격이면 DMC 센트럴파크나 마곡 힐스테이트, 당산 삼성 레미안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 청년주택 제가 추가 질의 때 좀 말씀드리겠고요. 강남과 강북의 교통격차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강남의 대표적인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과 강북의 4구, 강북 도봉, 중랑 서대문의 교통격차를 좀 비교해봤더니요. 딱 4개 구씩만 비교해봐도 역사수 강북권 27개, 강남권 79개, 엘리베이터 수 강북권 89개, 강남권 265개, 에스컬레이터는 더 심합니다. 강북권 128개, 강남권 713개. 물론 기본적인 역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의 격차도 매우 큽니다. 노선 길이라든지 도로의 면적당 길이로 따지면 8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광로의 비율, 그러니까 정말 넓은 대로의 비율로 따져보면 중랑과 강북권은 이 광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교통격차가 결국엔 부동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교통 해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강북도 강남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정책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화재 사고 지금 이번에 지난달 21일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정말 추석 명절 대비한 상품이 많이 다량 적재되어 있었는데 많은 또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340개소 중 113개 시장이 미설치된 것으로 3분의 1 정도 가량이고요. 특히 상점과 전통시장 경우는 설치율이 33%에 불과합니다. 즉 67%가 미설치된 거죠. 3분의 2가. 이렇게 좀 미흡한 상황인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서울시 관계자 답변이었습니다. 불나면 누가 끕니까? 서울시 소방본부 아닌가요? 네. 예. 근데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시정하시는 과정에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고요. 예. 뭐 전통시장 지원 사업 여기 할 때 포함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특혜 관련된 제보가 많아서 제가 질의 이후에 답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재정 1조 9천억, 민자 9,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하천 무단 점용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뭐 불법 도로죠. 그런데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설명해,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입찰 시 참가 조건이 최근 5년간 도로터널 공사 누계 실적 10.4km로 향상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체가 결국 이 낙찰된 사업자를 위한 허들이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킬로미터당 공사비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비교해서 20% 정도 높다라고 해서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 화강암층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강 공사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최초 제한자에게 3% 가산점 부여해서 사실상 최초 제한자를 염두에 둔 입찰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시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10% 이내 우대 조항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초 제한자 우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허들 만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일 공사가 아닌 누계 실적으로 10.4km 이상의 건설사로 했고 상위 50개 건설사 중에서 14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가 20% 이상 뭐 다른 비교해서 좀 과다하게 산정된 게 아닌가 하는 또 말씀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한강 및 중랑천 하부를 우리가 대심도로로 통과하고 있고요. 또 진출입 체계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연장하는 사업들하고는 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공사비 자체도 저희가 제3회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고요. 세 번째 주신 게 이제 가산점 3%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최초 제한자에게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초 제한자는 여러 가지 뭐 동부간선도로 적법화라든지 또 재정 절감 방안 등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해서 지금 내에서 우대 점수 비율을 3% 해서 한 거고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의혹이 저희도 의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찌됐건 서울시 차원에서도 소상히 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만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수도 논쟁이 이제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경제중심 세계도시, 세종은 행정중심 선진도시, 부산은 물류항공 허브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계 시장 규모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간앱과 함께 제로 배달 유니언을 출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중개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로 많이 낮췄고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오픈리스트라고 해서 상위 3개는 6.8%의 수수료, 네 번째 이후에는 월 88,000원이나 내야 되거나, 네, 그렇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는 뭐 12.5%까지 직접 결제 기준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내는데요. 많이 낮추긴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보면은 16개 사업자 뭐 배달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니까 7개 정도가 뜨고 다음 달부터 더 9개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실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살펴보니 지금 현재 14개 배달앱에 중복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3,700개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26만 개입니다. 그 제로페이 가맹점 대비 제로 배달 가맹점은 1.4%입니다. 뭐 지금 홍보 비용 한 7억 5천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말씀대로 이제 제로 배달 유니언은 그 수수료 자체를 2%대로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출범했고요. 사실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돼서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 주실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그 배달앱하고 다른 거는 저희들은 마을 단위라든지 어떤 뭐 전통 시장 단위라든지 해서 지역적인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을 만든 거기 네,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예, 그런 있기 쪽으로 좀 때문에, 예. 특화돼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또 배달 택배 물량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진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량리 여행자 마을 사업 건입니다. 많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또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주민 8,3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해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간에 여러 주민들 반대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간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대문구 구민회관과 구민회관에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서울 대표도서관에 또 동대문구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면적이나 지대가 비슷해서 서로 대토한다면 행정적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이 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면목선이라고 불려온 서울 동부선, 청량리부터 신내 구간에 대해서 여러 서울 시민들의 또 특히 이 낙후된 강북 동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심의 중이신데요. 서울 동부선과 강북 횡단선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과 의견 개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도 좀 이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빨리 승인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예.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정말 이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 경복궁 바로 인근에 있는 대사관, 헌법재판소 등이 있는데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옥 호텔 추진을 했었어요. 사실 지나치게 이게 특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 상대 보호구역이라서 3심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2015년에 문화체험 공간으로 추진했지만 이것도 철회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또 이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공원 결정에 서울시의 공원 결정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위반 아니냐, 이 성현동 공원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부지 매각 방해나 사유재산의 침해의 어떤 이 우려가 있다. 15개 업체가 매수 우리 대행께서 충분히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은 또 이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나 부지 매각 방해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또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송현동 부지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례 기업 쪽에서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있고 학교 정화구역이고 해서 두 차례 개발 계획도 무산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23년째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숲을만 우거진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그 위치의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을 살려서 필요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가서는 지금 권익위 중재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이제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 측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입 방식이 하고 가격 문제도 감정 가격으로 공정하게 해서 평가해서 지불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합의를 이끌어가서 조만간 아마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